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보이스 플러스에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하느라고 약간 너무 무거워진 감이 없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가볍게 제가 좋아하는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보이스 플러스를 그동안 쭉 구독해 오신 분들은 제가 신화를 좋아하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북유럽 여행을 하면서 북유럽 신화와 칼레발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그리고 앙코르와트 여행을 통해서 힌두 신화를 읽기도 했고, 그리고 동남아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힌두 신화에서 불교 문화의 변형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제가 늘 즐겁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메르 관련해서 수메르 우화집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샀어요. 표지가 약간 이렇게 양장에 반짝반짝한 금박으로 너무 잘 어울리게 일러스트를 해놨어요. 제가 언박싱은 아니지만 이 책을 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수메르 우화집과 김산해 선생님이 쓰신 최초의 역사 수메르 같이 읽어보려고 꺼냈고요. 김산해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쓰신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까지 한번 읽고 백미는 바로 이 책이에요. 최초의 여신 이난나입니다. 얘도 정말 이난나가 이렇게 금박으로 반짝반짝하게 있어요. 제가 이 책 오늘 한 4권 정도를 쭉 한번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살짝 읽어볼게요. 정말 이 두 책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4,000년 전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우화, 수메르 우화. 얄와츠 우랄 지음, 에르도안 오울테킨 그림, 이희수 전선영 옮김, 위즈덤 하우스.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렇게 근사한 책을 냈습니다. 진짜 장바구니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보고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저의 이 수메르 신화의 궤를 같이 하는 이번엔 우화를 읽어보겠구나 라고 펼쳤는데요. 내지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사실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와 이렇게 시가 잘 적혀져 있어요. 얄와츠 우랄은 1945년생이고 튀르키예 콘야에서 태어났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정말 그 튀르키예 아동문학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판한 문집과 저서가 있고요. 다수의 저서가 독일어, 영어, 세르비아어, 기타 등등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림도 튀르키예 이즈미트에서 태어났다는 에르도안 오울테킨이 그렸습니다. 왜 튀르키예 사람들이 수메르 우화를 그리고 집필을 했을까요? 우화는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독자들이 배울 만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솝 우화 많이 읽었죠? 그리고 이 서문에는 이솝이 튀르키예가 고향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옛날 옛적의 우화들이 튀르키예에서 많이 나왔고 그 전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메르 우화로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솝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리스, 불가리아 지역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에게해의 사모스 섬에서 한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이솝 우화를 지은 주인공의 출신과 정체성을 그리스 문화와 연결짓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환상을 좋아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이야기를 복합적인 구전문학의 산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리스 문화의 창작물로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이솝 우화 이전에 실제 이 수메르 우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점토판에 기록된 최초의 우화와 수메르의 동물 이야기라는 챕터에서 수메르의 동물 이야기가 이솝이 태어나기도 전인 1000년 전에 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토판에서 거의 300개의 속담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또 수메르의 작가들이 속담과 관용구뿐만 아니라 우화까지도 추가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우화들이 이솝 우화와 유사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이솝 우화집이라고 명명을 해요. 얄와츠 우랄은 원래부터 우화가 아동문학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우화들을 다듬어서 직접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인 이 에르도안 오울테킨과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래요. 그래서 같이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점토판 색으로 채색을 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점토판의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46가지의 이야기들, 원전에 충실한 우화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우화인 수메르 우화가 나는 유독 좋았다. 특히 서양에서는 그리스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여기는 프리기아의 이솝과 우화의 근원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 수메르 우화는 이솝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수메르의 필경사들이 서령 문자로 쓴 역사상 최초의 동물 이야기이자 점토판이라고 불리는 흙으로 만든 책에 옮겨져 있었다. 이스탄불에서 2016년에 집필한 책입니다. 역자 서문도 읽어볼 만한데요. 성공회대 석좌 교수인 이희수 교수님께서 서문을 쓰셨어요. 여기서 발췌해서 조금 읽어볼게요. 얄와츠 우랄의 수메르 우화를 번역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고대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화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리스 로마 문화와 아동 문학의 금자탑으로 여겨지던 이솝 우화가 수메르 우화의 그 단단한 뿌리를 두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부분들도 수메르 신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인류 문명의 원천이자 어머니 같은 아나톨리아 문명과 수메르 문명의 실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모든 것을 그리스 로마 문명의 틀 속으로 편입하는 서양 중심주의에 대한 서늘한 질타를 얄와츠 우랄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리스 문학의 최고봉인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의 저자 호메로스도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도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설파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도 이솝 우화의 주인공인 이솝도 모두 아나톨리아 반도가 배출한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얄와츠 우랄의 수메르 우화는 우리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인류의 오랜 이야기를 편견 없이 바라다보고 아름답고 진솔한 지구촌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다. 어떤 우화를 읽어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딱 요만큼이거든요. 한 페이지 정도로 짧은 우화들이 이렇게 있어요. 황소와 여우 이런 식으로 정말 짧게 이렇게 교훈적인 우화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말과 노새. 순수 혈통의 고귀한 말이 노새와 함께 수레의 메인체로 달리고 있었다. 말은 히힝 말도 안 돼. 나는 고귀한 혈통이야. 당나귀 아버지의 어머니는 말인 노새 옆에서 수레를 끌 수는 없어. 그러고는 돌아서더니 옆에 있는 노새에게 게다가 이 갈대와 집더미 사이에서 내가 뭘 하는 거냐고 라고 물었다. 노새가 말에게 말하기를 넌 엔릴 신께 감사해야 해. 말은 넉나간 눈빛으로 노새를 바라보며 왜? 라고 물었다. 노새는 생각해봐. 만약 네가 왕의 마차를 끄는 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의장대 군인들처럼 규칙에 따라 걸으며 잘난 척하는 말들 사이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어? 봐, 지금은 내 맘대로 달리고 원하는 대로 걷잖아. 게다가 네가 경멸하는 노새 옆에서 네 마음껏 마차를 끌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채찍질도 전혀 없이 말이야. 라고 답했다. 말은 앞으로 돌아서더니 말없이 마차를 끌었다. 이렇게 동물들의 대화가 짤막짤막하게 이어지면서 뭔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데요. 이 글에도 그렇지만 지금 엘릴 신에게 감사해야 해 라고 하죠. 이따가 수메르 신화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엘릴 신 이런 식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와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들에게 개는 그렇게 영리하고 뭔가 충실한 동물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오록스라던가 우리가 뭐지 이 동물은? 하고 잘 모르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배경에 따라서 몽구스 막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동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책 맨 뒤에는 호기심 많은 독자를 위한 메모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영리한 줄 아는 여우라는 이 챕터에서는
수메르 우화에서 여우는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동물이 아니다. 여우가 얼마나 영리한지는 솔새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라는 속담과 이야기가 이런 견해를 증명해준다라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이집트 몽구스라는 챕터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몽구스든 고양이든 상관없다. 큰 손님, 작은 손님은 없다. 라면서 손님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남깁니다. 각 우화와 어떤 속담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이솝 우화보다 1000년 전에 먼저 시작된 인류 최초의 우화를 너무너무 예쁜 책과 일러스트로 소장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 사실 제가 이 책과 길가메시 서사시를 같이 샀어요. 손이 없네요. 수메르 신화도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최초의 역사 수메르, 국내 최초 수메르어 점토판 해독본, 김산의 지음,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 너무 감사한 출판사예요. 김산의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신화와 인류학을 공부하셨고요. 30년 동안 이 수메르 점토판에 매달려서 신화, 역사, 문명 연구에 전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메르어, 아카드어 같은 고대어를 해독하면서 인류의 최초를 찾아 나선 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천병희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수메르 신화에는 김산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여는 글에 잃어버린 수메르 역사를 복원하다라고 쓰시면서 어떻게 이 수메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번역하기 시작하셨는지 쓰셨어요. 여느 수메르 연구가들처럼 나 역시 오랫동안 수메르 왕명록을 끼고 살았다. 수메르 왕명록을 기록한 이 신의 필경사 누르닌슈부르의 속마음을 정말 알고 싶었다. 그가 파놓은 함정은 너무 깊었다. 그런데 이 수메르 왕명록의 필경사는 너무 애국자였던 나머지 자신의 조국이 수메르의 왕권을 가진 수메르 왕조라고 주장할 결심을 하고 역사를 왜곡한 그런 사실이 밝혀집니다. 오늘날 수메르 왕명록은 수메르의 표준 역사 교과서로 사용된다. 나는 약 3840년 전에 자행된 역사 왜곡의 생명력에 몸서리쳤다. 그러면서 수메르가 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그 후대에 역사 왜곡으로 잃어버린 최초의 역사를 어떻게 복원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김산의 선생님은 그래서 팩트를 짚어주셨는데요. BCE 4600년에서 BCE 2334년 라가쉬의 필경사들이 최초로 역사를 기록했다. 최초의 도시 문명국은 수메르였다. 최초의 역사는 에덴 전쟁사였다. 최초의 역사시대에 에덴은 전쟁터였다. 최초의 제국은 라가시의 왕 에안나툼의 수메르였다. 최초의 성군은 수메르의 라가시 왕 엔메테나였다. 수메르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사 청산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대 샘족인 아카드인이 수메르 왕명록으로 수메르 역사를 왜곡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목록 57가지를 발굴 및 소개했다. 김산의 선생님은 2007년 최초의 역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해서 2021년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여행을 멈추었다고 쓰셨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서령문자 쐐기골에 뒤죽박죽 섞인 채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동안 여러 번 이 책의 출간을 포기할 뻔했다. 나는 3번의 시한부 선고로 병마와 싸워야 했고 초고 분실로 몹시 힘겨웠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이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마음 먹고 밑줄 치면서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수메르에 대한 역사 서문이 나왔고요. 차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최초의 도시 문명국, 최초의 역사, 수메르 암흑기, 해방과 통일, 그리고 종말, 그리고 덧붙이는 글, 맺는 글, 부록까지 쭉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서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벽돌책이지만 이런 책은 진짜 사야 해예요. 사진과
상형 문자와 함께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책을 써주셨어요. 이 책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 조금씩 서로 다른 종류의 수메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김사대 선생님이 길가메시 서사시도 이렇게 직접 지으셨습니다. 얘는 심지어 칼라입니다. 최초의 신화 그 탄생의 비밀. 너무 멋있죠. 사실 이런 책은 정말 소장각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짧은 판본들도 많이 있지만 좀 자세하게 읽고 싶으실 때 언젠가는 제가 보이스 플러스에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사실 저 최초의 역사 수메르가 역사를 정말 정교하게 점토판을 해석하면서 그 역사를 기술한 내용이라면 사실 이거는 신화잖아요. 최초의 신화여서 정말 접하기가 쉬운 책이고요. 같이 길가메시 서사시 말고 저는 사실 이 책이 저의 원픽인데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살짝 훑고 우리 최초의 여신 이난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익숙하고 최근에는 북유럽 신화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가까운 불교 신화의 변주로는 서유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라마야나 라마키엔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힌두 신화는 우리한테 별로 친숙하지 않죠. 그리고 똑같은 북유럽 신화라고 해도 북유럽 신화는 굉장히 유명한 반면 칼레발라 이런 신화는 또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칼레발라를 이번에 북유럽 여행 다녀와서 한 권 또 사왔어요. 이것도 언젠가 다음에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영문판 책으로 사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유럽 신화와 칼레발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일단 다시 수메르로 돌아와서 길가메시 서사시, 정말 친숙하지 않은 서사시예요. 제목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책? 저도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냥 영웅 서사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 뭔가 되게 친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 국내 최초 수메르어 아카드어 원전 통합 번역, 김산의 지음, 휴머니스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였던 시기보다 약 2300년 전, 그렇게 오랜 옛날에 수메르의 거대한 도시국가 우르크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또 다른 도시국가였던 키쉬의 아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이다. 우르크 왕은 서둘러 도시의 연장자들을 불러 상의했고 젊은이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이 시절 지상에서 가장 거대했고 위대했던 우르크를 통치한 왕은 영웅 길가메시였다. 그는 최초의 국가로 최초의 신화와 최초의 문명과 최초의 역사를 인류에게 안겨주었던 수메르 왕들 중 한 명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800년 전쯤부터 126년 동안 우르크를 통치한 왕이었다. 신화와 역사 양쪽 모두에 속해 있던 왕이었다. 사람들이 전설상의 존재로만 여겼던 왕이었다. 길가메시의 아버지는 루갈반다라는 인간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들소의 여신인 닌순이었다. 신화 속의 그는 3분의 2는 신이었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다. 왕은 완전한 신이 아니었기에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영웅은 신들이 누렸던 영생에 목말랐다. 이 점토판을 발견해서 그걸 해석함으로써 수메르의 왕이 정말 실존 인물임을 확인한 거예요. 이 실존했던 가장 오래전의 영웅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인정받던 오디세우스의 노래 오디세이아가 모든 서사시의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합니다. 호메로스에 의해 탄생한 영웅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세상에 등장하기 약 2000년 전에 영웅 길가메시가 메소포타미아 남쪽 수메르의 우르크에 살고 있었어요. 현 시점에서 호메로스 시절은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다. 다시 그때로부터 2000년 전이라면
우리가 호메로스의 그때를 기억하기에도 벅찬 과거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몹시 쑥스러운 일이니 길가메시의 그때는 도대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길고 긴 세월이란 말인가. 그런 그때의 길가메시가 전설 속에서 뛰쳐나와 역사 속으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었다. 서사시의 연대기로 보면 당연히 길가메시 서사시가 모든 서사시의 시작이었다. 한때 영웅문학의 최정상이었던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의 출생지나 성장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곳은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다. 이게 옛날 2005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중간에 판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터키라고 쓰여 있네요. 터키와 튀르키예 같은 나라입니다. 저에게는 터키가 더 익숙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터키의 스미르나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통로였으며 수메르에서 그리스로 가는 길목이었다. 말하자면 신화의 실크로드였던 셈이다. 그런 통로이자 길목에서 살았던 호메로스는 그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도 벌써 고대 세계 곳곳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던 그보다 2000년 전에 생존했던 수메르의 영웅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접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지역마다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조금씩 개작되었지만 어쨌든 오디세이아 판본보다 길게는 1700년 전에 짧게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호메로스도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수메르가 그리스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는 호메로스의 교과서 중 하나였을 것이다. 오디세이아뿐만 아니라 고대 영국의 영웅 서사시이며 게르만족 최고의 서사시인 베어울프에서부터 북유럽의 신화 연대기인 잃어버린 이야기들의 지필자인 톨킨의 장편소설 반지의 제왕에 이르기까지 영웅 문학의 출발점이요 최고 정점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다. 너무 읽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어떤 식으로 전승이 되고 펼쳐졌는지 쭉 설명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마지막 장면을 덮고 나면 한평생을 다 살아버린 사람처럼 된다. 사나이들의 우정, 사랑의 희비, 미지로의 모험, 괴물과의 싸움, 죽음보다 깊은 잠과 꿈, 영생을 향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애. 왕의 신분에서 졸지의 대초원을 방황하는 거지 신세가 되어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찾고자 했던 길가메시는 왕자였으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의 경지를 찾아 길을 떠난 석가족의 고타마 시타르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영웅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영생자 우투나 피쉬팀을 만나고도 끝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영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그 어떤 고독도 죽음 앞에서 힘겹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것은 한낱 사치일 뿐이다. 죽음은 절대 고독이며 고독의 극치이며 고독의 끝이다. 지리산인 산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러두기 1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일러두기 2에서는 서령 문자, 쐐기 문자의 음역 및 한역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써두셨고요. 이 책은 크게 보면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부에서 최초의 신화, 그 탄생의 비밀이 있고 실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렇게 2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부에서는 보시면은 오직 수메르뿐이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바벨탑의 신화가 쓰이기 전에 최소 1000년 전에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최초의 나라 수메르에는 우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역사를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크에는 엠메르카르 왕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누군가 왕위에 오른 후에 길가메시가 5대 왕에 등극한 이야기까지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조지 스미스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렇게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수메르의 역사를 왜곡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쓰셨습니다. 조지 스미스의 논문과 성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연대기,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기록을 해왔는지, 이 원형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판본을 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하셨고, 김산혜 선생님은 히브리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앞서 아카드어로 기록된 원본들이 있었다! 느낌표 쓰셨어요. 그래서 아카드어로 기록되기 전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진짜 원본들이 있었다! 라고 느낌표를 쓰셨어요. 진짜 원본들을 정말 직역을 하신 거죠. 최초의 신화, 최초의 서사시를 접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난 행운을 잡은 것이다. 이런 선생님을 둔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가는데요. 책이 너무너무 근사하죠. 이렇게 연표까지 이런 신들, 우리가 모르는 신들의 계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느 신들이 있는지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신들의 세대별 구분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줍니다. 신들의 아버지 아누의 적통자인 엔닐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쓰시면서 안, 엔닐, 엔키, 난나, 우투, 아다드, 이난나 이런 식으로 쭉 신들의 계보를 정리해 주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저 이난나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문장력이 진짜 아무리 원본이 있다고 해도 이 신화를 정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력은 심지어 그 대화체를 쓸 때 너무너무 돋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길가메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 뱃사공이여 말 좀 해주오. 누구를 위해 내 손이 그토록 고생했단 말이오. 우르샤나비 누구를 위해 내 심장의 피를 다 쏟아부었단 말이오. 나는 정말이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땅의 명물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었소.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에 들어간 문장들이 정말 시를 읽는 것 같달까? 정말 서사시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서 너무 잘 써주셨어요. 읽으면서 행복했어요. 부록도 만만치 않아요. 부록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제 연표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이 책은 소장각. 최초의 여신 이난나. 김산의 즈음, 휴머니스트. 이 책은 제가 라마야나 칼레발라처럼 영상 하나로 다시 만들고 싶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수메르와 함께 인간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수메르와 함께 부활한 최초이자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여신 이난나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이 책은 2007년 출간한 수메르 최초의 사랑을 외치다의 개정판인데요.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쁜 문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젠가 소개하고 싶어서 정말 밑줄도 열심히 치고 계속 이렇게 접어놓고 제가 관련된 이미지 자료도 엄청 지금 폴더에 쌓아놨어요.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만 소개해 볼게요. 이난나 진짜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최초의 역사 수메르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도 접했고 수메르 사람들이 알았던 우화까지도 접했는데요. 이 책이 가장 어쩌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가장 얇기도 하고요. 여성이자 신이자 이 모험을 떠나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책을 펴내며 살짝 읽어볼게요. 거룩한 여신이 있었다. 한때 그 여신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인간은 신화의 최상위 단계를 되찾았고 신화의 출발점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그곳에 위대한 여신이 있었다. 이난나였다. 하늘과 땅의 여왕, 전쟁, 풍요,
다산, 완전하고 다양한 여성성, 여성적인 삶의 원리, 여성들의 소천사, 품위 있고 당당한 부인, 수많은 도시와 왕들의 수호신, 금성 등으로 상징화된 여신들의 본바탕에 자리를 잡고 있던 진정한 여신이 있었다. 이난나였다. 인간은 여신의 세계를 부정해왔고 여신의 존재감을 무시해왔다. 슬픈 일이었다. 더불어 여성은 가혹하게 취급당했고 비참하게 천대받았다. 잔인한 세월이었다. 신화는 퇴보일로에 있었다. 그렇지만 남신들보다 더 신령스러웠고 남신들보다 더 용감했으며 남신들보다 더 강력했던 이난나가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이난나를 다시 품에 안으면서 신화는 역행을 멈추고 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난나는 신성한 권능을 갖고 있었고 삼라만상의 총체적인 질서를 잡고 있었으며 지혜의 정수를 누리고 있었다. 인간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인 엔키에게서 넘겨받은 권위와 권능이었고 신물이었다. 그랬음에도 여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내려갔다. 더 큰 운명 결정권을 손에 쥐기 위해 현실의 권세와 욕망을 버리고 저승으로 내려갔다. 여신은 저승에서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엔키의 진실한 아들이었던 목자 두무지가 이난나의 남편이 되었고 그래서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 대신에 대신 저승으로 잡혀가야 했고 매년 죽고 매년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난나와 두무지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해서 계속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다시 만나죠. 그런데 수메르가 약 4천여 년 전에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른 문화로 계승이 되죠. 셈족에게 계승이 돼서 이난나와 두무지가 이름이 바뀌어요. 이슈타르와 탐무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이집트와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주변의 문명권까지 퍼져나갑니다. 이난나와 두무지의 신성이 합쳐지고 거기에 지혜의 왕인 엔키와 태양의 신인 우투까지 이렇게 신성이 더해져서 연방으로 혼용되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신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집트의 오시리스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미트라가 되었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가 되었고 소아시아의 아티스가 되었고 시리아의 아도니스가 되었고 로마의 바쿠스가 됩니다. 또 로마 교회는 수메르의 신년 축제와 제이로부터 시작된 고대 태양신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제전을 그리스도교의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은 한 남신의 천국으로 변했고 유일신의 지배지가 되고 말았다. 여신들은 힘을 잃고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겨웠다. 그들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여성의 삶은 빛을 잃었으며 똑똑한 여성은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다. 수메르의 이난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난나는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였고 아테나였고 헤라였다. 로마의 베누스였고 미네르바였고 주노였다. 그랬지만 이난나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조차 깨끗이 지워진 듯 보였다. 인류 문명의 모체 수메르가 캐캐 묵은 먼지로 뒤덮여 있던 베일을 벗어던졌다. 최초의 수메르 신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활짝 켰다. 안, 엔키, 엔릴, 난나, 우투 같은 남신들과 함께 시원의 여신 남마도 되살아났고 창조의 모신 닌후르상도 되살아났으며 땅의 여신 키도 되살아났고 저승의 여왕 에레슈키갈도 되살아났고 이난나도 되살아났다. 그랬다.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신의 조상신들이 모조리 되살아났다. 그리고 여기 최초의 사랑이 있다. 사실 김산의 선생님이 이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이 이난나에 대해서 먼저 쓰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수메르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은 나머지 길가메시 서사시를 먼저 펴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펴내신 거예요. 원래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이 이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으로 묶어서 책을 내고 싶으셨지만 심지어 이 책이 1부였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2부였대요. 그래서 이 책을 떼어내는 일이 너무나 괴로우셨지만 이난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먼저 낸 후에 이 책을 따로 내주셨어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리셨다고 해요. 거의 이 수메르의 역사를 13년 동안 아까 집필하셨다고 했는데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10년이 걸린 책입니다. 정말 맛보기로 조금만 읽어드릴까 봐요. 이난나가 저승을 접수하러 갑니다. 왜냐? 다른 곳은 다 접수를 했거든요. 세상 천지의 기운을 몽땅 소나기에 넣고도 성이 차지 않았다. 그것이 이난나였다. 권세와 부귀를 모조리 누려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것이 이난나의 심보였다. 사랑을 차지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남신과 남성들을 한껏 농락했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이난나의 삶이었다. 수메르의 운명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래도 속이 근질거렸고 그래도 오금이 쑤셨으며 그래도 안달이 났다. 그것이 이난나의 기질이었다. 사랑과 질투로 몸부림치고 전쟁과 복수로 핏발이 서고 하늘과 땅의 신령스런 기운으로 기세등등한 여신이었다. 저승까지 차지한다면, 천지사방의 지혜와 더불어 하계의 지혜까지 한데 모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누릴지도 모를 최고신의 영광, 이것이 여신의 속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승은 그녀에게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위대한 하늘에서 큰 땅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난나는 위대한 하늘에서 큰 땅으로 귀를 기울였다. 여왕은 하늘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저승으로 내려갔다. 이난나는 하늘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저승으로 내려갔다. 이난나가 여행을 떠나는 장면부터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이난나 행장을 꾸리다. 어차피 나선 길이었다. 이난나가 아니라면 아무도 떠날 수 없는 길이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 들어선 위험천만한 행로였다.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죽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미래의 시간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의 길이었다. 그런데 저승 여행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소중한 것들을 일체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 버렸다. 그래서 이난나는 통치권과 대사제권을 버리고 내려갑니다. 땅과 도시와 신전을 지배하던 자가 갖고 있던 최고의 힘을 모든 걸 버리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도시와 신전을 버리고 모두 버리고 포기하고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왕들이 버린 것에 대해서 쭉 표기가 돼요. 여신은 도시국가 우르크를 등졌다. 그리고 바드티비도 등지고 자발람도 등지고 아답도 등지고 자신을 위해 세워진 신전이 있는 그 도시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난나는 통치권과 대사제권을 포기했고 7도시와 7신전을 버렸다. 그런데 여신이 버린 신전이 더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느 도시의 어떤 신전들이 계속해서 버리고 이들도 버렸다. 라고 나옵니다. 이난나는 이들마저도 버렸다. 저승으로 가려던 차였다. 정말 그대로 무모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 죽지도 않은 자가 제 발로 지옥의 문턱을 넘으려고 했던 적이 있던가? 황천길로 떠난 자들 중에 되돌아온 자가 있었던가? 없었다. 아예 없었다. 실로 두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여신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갖고 있었다. 세상을 지배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신비한 권능이 있었다. 어쩌면 저승에서조차 통할지도 모르는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저승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이 갖고 있던 범상치 않은 힘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7개의 신령스러운 힘들을 한데 모았다. 후광을 모아 손에 쥐었다. 무엇보다도 좋고 신성한 힘을 지니고 길을 나섰다. 도시와 신전에서 겁없이 호령하던 여신이었다. 7마리 사자가 이끄는 하늘의 전차를 타고 천지간을 오르내리며 권세를 뽐내던 여신이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의 끼와 불타는 전투력으로 가득 차 있던 여신이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다혈질의 여신이었다. 저승을 제외한 천상천하의 지혜를 전부 갖고 있던 여신이었다. 아무리 저승으로 가는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명색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난나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날 수는 없었으리라. 머리에 사막의 왕관을 썼다. 이마에는 가발을 걸쳤다.
목에는 작은 청금석으로 된 목걸이를 걸었다. 가슴에는 달걀 모양의 구슬 한 쌍을 달았다. 몸은 여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제복 팔라로 둘렀다. 눈은 남자여 이리 오세요 오세요라고 불리는 유혹의 화장을 했다. 가슴에는 남자여 오세요 오세요라고 불리는 유혹의 가슴 장식을 달았다. 손목에는 금팔찌를 꼈다. 손에는 청금석으로 된 자막대기와 줄자를 쥐고 있었다. 이난나는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한 여신이 저승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사자의 행장이 절대로 아니었다. 하늘의 여왕이 저승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여전히 여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 가장 큰 욕망 덩어리를 심장 깊은 곳에 숨기고 떠나는 중이었다. 이난나가 에레시키갈에게 가고 있었다. 동생이 언니에게 가고 있었다. 여왕이 여왕에게 가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정말 막 뒤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너무 흡입력이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여신의 원형이자 모든 신의 원형인 이난나, 수메르의 이난나를 다음번에 꼭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책 여러 권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메르의 신화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나요?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신화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그런 지역의 문화를 느낄 때 이 지역의 신화와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튀르키예나 이집트 이쪽 그 지역의 여행을 갈 날을 그리면서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책 읽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